여야 대선 후보 행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민주당부터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일리에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아마 심도 있게 고려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거를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게 되겠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이제 과세할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제 한도를 대폭 올려서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성자를 빼고 평등가족부 네. 이렇게 또 이제 바꾸자라는 그렇죠. 이제 제안도 했고 이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뭐 약간 남성 위주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경청하면서 그쪽으로 조금 빨리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죠. 2030 특히 남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좀 더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양도를 하거나 또는 대여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의 20%를 부과를 하게 돼 있고 지방세는 물론 별도로 부과를 하고요. 근데 이게 기본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거든요. 기본 공제는 250만 원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20% 세금을 부과한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걸 지금 현재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상 자산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대여해서 버는 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는데 이건 금융 자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주식이 이제 대표적인데 네. 주식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얻게 되면 소득을 얻게 되면 세금을 내는데 이거는 1년 후입니다. 2023년부터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비슷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주식에 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금융소득으로 봐서 기타 소득으로 하지 않고 금융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 20, 30대들이 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20, 30대 불만이 높습니다. 사실 네. 가상자산에 대한 이 공제 한도가 너무 그렇죠. 낮은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 낮은 부분 그리고 세금을 물리는 게 너무 1년 더 빨리 하는 부분.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이제 금융 투자 소득 관련해서 소득세를 어떻게 물릴까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와 맞춰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렇게 막 나가도 되나? 저건 이제 당정 이렇게 합의했던 건데.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젊은 청년층의 한 60% 정도는 지지하는 후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오니까 예. 거기에 표가 움직일 수 있는 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로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20, 30대 지지를 아직까지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예. 예를 들면 경선 과정에 홍준표 후보가 20, 30대 표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결국 경선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그 20, 30대가 어디로 갈지 아직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20, 30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자산 정책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소수 관련해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고 예.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간부들을 뭐 비공개로 만나긴 했습니다. 만났고 오늘도 미국, 중국 담당자들을 갖다 만나고 외교 행보도 상당히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준비된 후보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정치, 외교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전 국민이 이 요소수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이제 후보가 나서서 민주당 전체의 의제를 끌고 가겠다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챙기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챙기고 외교에 관련돼서도 지금 동아태 차관보를 만났죠. 미국에서 온 그리고 중국 대사를 또 만났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긍정적 답변 얻어냈고 동아태 차관보 만나서는 한미 관계 동맹 이 부분 강화. 왜냐하면 사실 동맹 문제를 계속 보수해서 공격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본인의 어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갈 길이 바쁘긴 한데 부인이 낙상 사고를 당해서 이제 다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막 돌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그래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거 좀 약간 인상적입니다. 한번 좀 잠깐 보시죠. 병원에 이송된 과정도 있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검사하고 치료한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119의 기록 또한 모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논두렁 시계 사건,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이번 가짜 뉴스 엄단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행위를 제2의 시발단 사태라고 규정합니다. 관련 허위 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전원 경찰 및 검찰에 고소 및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유튜브,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선거 운동을 뿌리 뽑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논두렁 시계를 얘기하는 건 악랄하다, 악의적이다. 이제 예. 이걸 얘기하는 거고 시발단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제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그때 그걸 줄여서 십알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의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바를 통해서 문자나 아니면 이 인터넷상에서 그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퍼져가거든요. 그 뭐 퍼져가는 속도 자체가 통제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유포했던 사람 두 사람을 고발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후보와 배우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 얘기를 해보면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때문에 결국 문제가 커졌고 사과를 하러 광주를 내려가서 민주묘지까지 갔습니다.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였냐라고 하는 데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뺨 때려놓고 미안하다, 사과하자, 화해하자, 손 내미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사과를 제대로 하려면 국힘당 내에 5.18 그 왜곡 세력에 대한 청산을 약속한다거나 또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다거나 특히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사과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치쇼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어제 후보가 가서 사과한 형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아주 적절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꼭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후보가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진정성이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후보로서 또 자기 실수를 했던 사람으로서 호남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도 약속하고 진솔한 사죄의 사과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가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사과를 했어야 된다. 5.18 민주주의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떡하냐.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자기가 뭘 잘못 생각하고 뭘 잘못 얘기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라. 그런데 이제 전두환 이름은 이제 다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들이 전두환 씨에 대한 평가가 그럼 달라졌습니까? 라고 묻는데 대답은 없었단 말이죠. 자, 나중에 뭐 가서 헌화는 못하고 그냥 멀리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만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진정성이 좀 많이 의심을 받아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과를 하러 온다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찾아가는 것이 과연 사과의 올바른 방식인 건가? 그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본인 입장,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서 시간이 얼마 없고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알겠는데 사과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준비가 되고 진정성이 느껴져서 오시라. 내가 그럼 당신 만나겠다. 얘기 들어보겠다.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가시는 것은 사과를 받아야 되는 피해자, 희생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일정과 생각들을 따라서 하는 것은 뭐 본인의 자유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규령 앵커가 아까 리포트로 잠깐 설명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저는 그 본인이 썼던 말을 본인이 이제 해명하면서 했던 말이 또다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반듯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월 정신이 그러면 지금까지 삐뚤어져 있거나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뭐 반드시란 표현이 제대로 쓴 것이고 그 표현 자체가 똑바로 세우겠다는 말은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은 아직 제대로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이 글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해명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마 이런 논란들을 다 묶어서 그런 거 좀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오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목포 김대중 전 대통령 그다음에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이쪽도 이제 돌았는데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죠.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 통합으로 이 어려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단단히 놓으신 그런 그 행적과 지혜를 오늘 이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여기에 있는 여러 전시물들을 보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그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또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 목포, 봉화면 사실 민주당의 핵심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뭔가 뭐 국민의힘의 이제 지지층은 굳건하고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중도층 확장이 목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 관련해서는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어려웠거든요.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까지 가서 참배를 한 것도 어찌 보면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도층 확장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지지층만 가지고는 이번 대선에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스윙보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찾아감으로써 중도층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 후보가 열심히 뛰는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컨벤션 효과, 흔히 경선 과정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컨벤션 효과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해서 저는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여론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 대한 실망한 분들이 마음을 다시 민주당으로 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어떤 그 능력이나 자질 또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냐 아니냐 이 부분에 지금 기준이 되는 게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론이 일단 전체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일단 지지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각각의 후보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과 정책적 부분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차별을 하느냐가 문제라고 봐요. 이제 최근에 어제도 관훈 토론 가서 토론회하면서 제가 관훈 클럽 가서 토론회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서 사과했습니다.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본인이 좀 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좋은 부분은 계승하는 그런 모습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쩌면 개별적인 행보가 이제 끝나고 마무리되면서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해보거나 하면 또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최지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